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동산 변수 예측입니다. 일단은 내년 4월 7일날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열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자방법 시청자분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좀 앞서가시고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내년 4월 7일 또 금방 옵니다, 여러분. 시간은 총알같이 가죠. 정말 빨리 가죠.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동산 2021년 서울시 도시계획은 바뀔 것인가? 내년 4월 7일날 4월달 첫째 주 수요일이니까 4월 7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다 차치하고 우리 살 길에 대한 부분만 당선자는 나오겠죠. 당선을 위한 중요한 변수가 제가 봤을 때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두 가지 짚어봅니다. 첫 번째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정책 공약인데요. 공약은 크게 세 가지 보겠네요. 부동산,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여성 인권. 자, 일단은 저는 이 중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데요. 역대 서울시장 선거 분석 좀 해봤습니다. 할 일 접수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당선자를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95년도 한번 볼게요. 95년도에 서울시장 당선은 이제 우리 조순시장이 당선이 됐었고, 당시에 조순시장이 야당이었습니다. 야당 소속의 이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당시 대통령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고, 당시 이 서울시장이 열렸던 시기에 이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이 3년 차로서 28%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 서울시장의 어떤 당선되는 그 소속 정당의 정치적 색깔과 연관이 깊다라는 것이고, 98년도 고건 서울시장 당선 시기에는 여당 소속의 이제 고건시장이 당선이 됐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이 62%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당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었죠. 2002년도에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는데요. 당시에 야당 서울시장입니다. 왜냐면 62%에 달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5년차 들어오면서 1년차와 달리 26%로 62%가 26%로 내려오면서 여당 서울시장에서 야당 서울시장으로 이제 선거 결과가 뒤바뀌게 되고, 2006년도에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는데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4년차 지지율이 20%로 거의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여당 서울시장이 나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2010년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죠. 그때는 여당 서울시장이 된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49%, 약 50% 근접했습니다. 이게 임기 초반에 많이 빠졌다가 지지율을 회복하면서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율과 연관이 깊죠.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당시에는 무소속이지만 야권입니다. 야권 후보로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2%밖에 나오지 않았던, 집권 4년차의 지지율이 30%까지 이제 빠졌던 상황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변수에 보시면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제 중도 사퇴를 하게 되죠. 중간에 사퇴를 했죠.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서 당시에 이제 찬반 투표를 함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투표 정족수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주민이 더 많을 경우 중도 사퇴하겠다 했는데, 투표율 미달로 중도 사퇴를 하게 되면서 그 변수 속에서 또 대통령 지지율도 여당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32%였던 부분. 그러니까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면은 당시에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합시다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통령 지지율을 살폈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연관이 깊기 때문에 제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큰 무리수를 뒀던 그런 부분이 표율 미달로 중도 사퇴. 뱉은 말을 지켜야 되니까 말이죠. 14년도에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야당 서울시장이 탄생하죠.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 지지율은 50%. 괜찮았어요. 요게 좀 변수죠. 이거 이상하죠? 50%면은 요 때랑 비슷하단 말이죠. 지금 지지율이 50%. 그런데 이때 변수는 뭐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정도 때에 벌어진 선거였기 때문에 야당 서울시장에게 더 힘이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또 2018년도에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는데요. 여당 서울시장이었고, 우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2년차 지지율이 60%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누가 될 것이냐. 일단은 누가 될 것이냐에 떠나서 야권이냐 여권이냐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죠. 무소속 나올 수도 있겠죠. 야권이냐 여권이냐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내년도 집권 5년차가 되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우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몇 프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 또 변수로서는 이제 지금 현재 이번 선거 치르게 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선거의 명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라는 또 상황, 그리고 또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이 정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고 결과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면 가정입니다. 가정하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많은 일이 벌어질 것인데, 첫 번째 수도 이전 반대 여론이 확대되면서 정부 정책과 크게 대치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어느 서울시장이 특히나 이 대한민국 서울의 서울시장이 수도 이전 하셔야죠 라고 흔쾌히 답변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 이제 4월달에 하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저는 공약으로 갖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일단은 저는 일단 서울이 뜨거우니까 그런 것을 좀 누르기 위한 심리전 쪽으로 좀 쓴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세종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수도 이전을 강행한다라면은 천만 서울 시민들과의 어떤 대척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에 지금 인접돼 있는 우리 경기도, 인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가 뭐 약 1000만 잡고요. 1000만 잡고, 경기도 인구 한 1300만 잡고, 네. 이게 지금 다 서울에 붙어서 서울에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의존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도시들이 서울이 휘청거린다면은 당연히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울시 도시계획의 어떤 방향성이 크게 바뀔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뭐 많은 게 바뀔 텐데, 뭐 여기에다가 한 페이지를 적느라고 다 요약해서 적었는데요. 일단 정비사업 활성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비구역과 이제 정비예정구역을 일몰제로 굉장히 많이 무산을 시켰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계산해 드린 적이 있죠. 그동안 그 무산된 구역들에 대한 물량만 계산해 봐도 거의 뭐 30만원 된다. 30만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30만원 되는데, 이게 서울시에 한 9년에서 10년치 정도 되는 입주 물량의 공급이다. 서울에서 공급될 수 있는 신규 아파트 10년치에서 9년치의 물량이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서 사라졌다. 이런 분석을 해드렸었죠. 조금 다른 식으로 갈 것 같고, 좀 구역 지정도 아마 무산된 곳들 좀 동료해서 갈 것 같고, 서울 내에 지금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짜투리 땅들 자꾸 뭐 얘기하시는데, 그런 공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수에 연연하는 공급이 아니라 질적인 요인, 양적인 요인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서울시의 신축 아파트 강북에 아까 뉴스 봤습니다만은 30평대 20억 호가 부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질을 충족하는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이 생난리를 펼치고 있는 것인데, 질은 무시하고 스테이크를 왜 먹어? 그냥 이거 돈가스 먹어. 이렇게 지금 간다고 해서 그게 다 똑같은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인데, 야권 후보가 당선했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서울 내의 공급을, 질적인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크게 선회할 것이고, 서울시장 당선된다면 주민투표 한번 해요. 정말로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 정책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 듣고 가세요. 누가 되든 간에 제발. 혼자만의 생각이 마치 이 1000만 서울 시민의 생각을 다 대변한다라는 그런 기만과 오만을 버리고, 누가 당선되든 간에 한번 서울 시민들의 뜻을 한번 들어보고, 물론 아무 정책도 준비한 거 없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면 이건 중구난방으로 엉망이 되니까, 정책을 잘 준비해 와서 이 정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서울시 한 20년 정책을 써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냐라는 것을 한번 묻고 좀 가세요. 소통 좀 합시다. 소통 좀. 그래서 아마 정비구역 지정도 좀 확대할 것 같고, 재지정 될 것 같고, 아마 많은 무산된 곳들 재추진, 그 다음에 신규 지정도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기간 단축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절차가 지금 굉장히 잘못됐죠. 지금 뭐 단지나 어떤 구역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모 재개발구역, 모 재건축 단지는 사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일반 시민이니까 시민의 눈높이로 말씀드린다면은, 억지를 부리면서 그 재개발 구역과 그 재건축 구역이 돌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말을 바꾸고 하면서 계속 트집을 잡고 약간 억지, 치사한 거죠,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 돼 하면 계속 이제 지연책을 썼는데 그건 옳지 않죠. 그럼 최소한 그렇게 기간을 지연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기간을 좀 단축,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해주고, 서울시가 요청한 내용은 다른 재건축 재개발 구역들은 서울시 숙제 해왔습니다. 그러면 숙제 보고 숙제 해왔네 그럼 도장 찍어줘야 되는데, 숙제 해왔네 하고서 도장도 안 찍고 저기 내편 붙여놓고 선생님 왜 이거 도장 안 찍어주세요 하면 잠깐만 좀 바빠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래서 좀 기간도 단축해주면서, 왜냐면 기간 단축해주지 않으면은 재개발 재건축 지금 새로 지정해봤자 그거 새 아파트 공급까지 가는데 신규 아파트 공급이 10년 안에 안 돼요 여러분. 10년 안에 안 돼요. 지금도 공급 때문에 이 난리인데 그럼 10몇 년 동안 서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이런 어떤 절차에 대한 태클 없어도 상한제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가뜩이나 위축되는데, 상한제는 상한제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이렇게 다 양쪽으로 막아버리면 지금 신규 아파트 가격은 여러분 정말로 지금 서울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될 수 있는 게 지금 정책적으로 보인다면 강북의 30평대 아파트 호가 20억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부른다고 봐요. 어떻게 감히 부릅니까? 그거 아니어도 여기 뒤에 다른 구역에서, 그 옆 구역에서 새 아파트 앞으로 들어서게 막 보여. 진행이 막 되고 있어 다른 구역들이. 지금 어떻게 강북의 마포가 30평대 22억, 21억을 부릅니까? 호가를. 못 부르, 그런 행위를 못 한다니까? 공급이 막힌 걸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질을 하는 것이고, 신규 아파트 들고 계신 분들이 호가를 막 불러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요. 신축 아파트를 들고 있는 분들의 그런 호가를 막 부르는 그런 갑질 행위를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누가 깔아줬냐는 것입니다. 호가 20억 부르더라도, 그냥, 누가 사?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왜 광분하죠? 그 누가 하나 살 것 같다는 소리예요. 언젠가 누가 한 명이 살 것 같다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다들. 아무도 안 살 거라는, 저거 누가 사? 다 웃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호가 이런 상황은요 지금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꼭 나와야 될 건 뭡니까? 이주대책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오늘 그런 얘기네.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여기 용산이나 명동, 강남의 땅 한 평과 우리가 정말 값비싼 보석 있지 않습니까? 둘 다 귀한 거예요. 근데 보석은 땅을 캐고 어디서 광산에서 운 좋게 또 구해낼 수가 있어. 땅 캐면 또 구해낼 수가 있는데, 명동 땅 한 평 새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용산 땅 한 평, 강남 땅 한 평 새로 만들 수 있습니까? 수입해올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 이거는 어떤 금은 보화랑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금 캐서 어렵게 캐서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돼. 아예 만들 수, 생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요. 땅이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정책을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맥 빠지는 것이고, 갖고 계신 분들도 힘든 것이고. 누가 웃어요 지금? 웃는 국민 아무도 없어.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집을 사도 고민이고 안 사도 고민이다. 하지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고민이 낫다.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 누가 웃어요? 그래서 집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 팔아버려서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밤잠 못 주무셔요. 병나. 그리고 집 없는 분들은 탈탈 털어서 무리해서 그래 사버리자, 사면은 걱정 그 집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그 사는 순간부터 잠을 못 자 이제. 네? 맵주에 치킨 하나 똑바로 못 먹어요. 이제 그거 갚아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요 입지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 기조가 많이 바뀔 것인데,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은 한강이죠. 한강.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죠. 이거는 한강에 대한 그 어떤 그림은 뭐 사람들마다 다른 거니까, 어떤 서울시장마다 내 생각에는 한강이 이런 모습이면 좋겠는데, 또 내 생각에는 한강이 또 이런 모습이면 좋겠는데,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말입니다. 가정에 대한 얘기야. 가정. 내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이겼을 경우를 가정한 내용이에요. 이 확률이 몇 프로냐 몰라요. 그 앞에 다 강의에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 데이터까지만 분석했습니다. 한강변이 바뀔 것이고, 그다음에 용산 여의도도 기존 골자가, 저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여의도에 그렸던 그 그림 자체가 새롭게 야권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분과의 어떤 매칭이 상극으로 가지 않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좀 다듬어서 나올 것이고, 한강변은 아예 판약이 다를 것이죠. 층수에 대한 부분부터 모든 게 바뀔 것이고, 서울시장이 누가 된다면은 이 한강은 말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한강은 서울에서 유일한 관광 타겟 지역이면서 유일한 자랑스럽게 보여줄 만한 거리가 되는 먹거리예요. 한강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단 서울이 보여줄 게 정말 없구나. 그 잘난 코리아 수도 서울에서 보여줄 게 정말 없구나. 여러분이 서울시장이고 여러분이 그런 중대사를 지금 앞두고 있다. 여러분 머리 안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서울시장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똑같은 행보를 하는 거야. 야, 한강으로 가. 코스를. 그러면 서울에서 보여줄 게
한강밖에 없구나. 여기로 끝납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힌트입니다. 아, 나는 이거 소름 안 돋아? 이거 소름 안 돋으면 문제 있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문제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고.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G20 행사가 우리나라가 이명박 정부 때 그게 한 4번째인가 5번째로 7번째인가 아무튼 10번째 이내로 G20 행사를 열은 나라예요. 한국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각 국가에서 G20 국가에서 경제 정상들 또 많이 부르지도 않아. 주요 인물 몇 명씩밖에 안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딱 모아서 어디서 밥 먹이고 잠재웠죠? 어디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눈 떠서 어디 갔을까요? 한국 서울에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서울시장이라면은 코스 안내해야 돼요.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이 이런 곳입니다. 안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어디 보여줄 겁니까? 기름 뉴타운이 왜 나와? 아, 커먼센스는 기름 뉴타운이 왜 나와? 미치겠다. 네? 궁금하시면 그런 뉴스나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서울에서 보여줄 수는 다예요.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야 돼. 힌트는 많아. 이 힌트를 여러분이 찾지 않을 뿐이에요. 전문가가 멘트 나눠주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니, 이렇게 뻔한 힌트가 많은데 뭘 하고 있냐는 거 도대체. 그 G20 행사 때 그 관광 코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뉴스 기사로 여러분들. 지역 하지 마시고. 지역 얘기 내가 여기서 꼭 어디 꺼내야 됩니까? 힌트가 많다니까,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들 왔을 때, 당시도 제 유튜브는 아니지만 벌써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거의 근 10년 된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 불러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제 서울 투어 해줄 텐데, 서울을 알릴 텐데, 한강은 당연히 보여줄 것이고, 한강변에서 또 어느 지역들을 보여줄 것이고, 거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지만, 그만큼 서울이 보여줄 곳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얘기 나오는 거고, 또 한강 얘기 나와서 말인데, 여기가 지금 정책 제안하는 그런 유튜브도 아니지만은, 제발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강은 미래 서울의 먹거리자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입니다. 따라서 지방분들은 한강과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한강을 잘 꾸며서 글로벌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수준을 많이 올려줘야 돼요. 정말로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예전에 통계를 보니까 중국인들이 서울 관광 와서 평가를 매긴 그 통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그게 어디서 조사한 통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보수적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평점이 좋진 않았어요. 별 5개 중에 4개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만 중에 엄청나게 빡센 가이드 투어.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가 해외여행 가서 막 당하고 갔다 그러는데, 외국인들 여기 한국 오면은 7일 떨어요, 여러분. 잠은 여기 서울에 재웁니까? 아니요. 저기 수원, 안양 이런 데 내려가서 재우고, 그 다음에 아침 9시까지 여기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 집합해야 돼. 그 사람들 죽어나요. 서울 한번 놀러 갔다가 죽어나는 거야. 한 2-3km 빠지고 돌아갈 거예요, 집에. 한국도 무서운 곳이야, 한국도. 서울을 방문했던 중국인들 중에서 한강을 보고 간 사람, 한강을 방문한 사람 비율을 보니까 10%밖에 안 돼. 근데 맨날 그 백화점 쇼핑 투어를 하면서 한강은 왜 안 보여줄 거야, 그러면? 한강은? 왠지 알아요, 여러분? 한강은 돈 쓸 곳이 없어. 쳐다보고, 볼거리는 있어요. 하지만 돈 쓸 거리가 없으니까 여행사한테 안 데리고 오잖아. 여행사가 안 데리고 와요. 그러면 뭐예요? 한강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테마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저는 한강에다가 그러면은 주차타워 크게 짓고, 그리고 한강 시민공원 이 좋은 땅들이 있는 곳들은 면세점 다 만들어줘서 거기서 쇼핑도 하고 놀고 볼거리 다 만들어줘야 돼요. 삼계탕 먹인다고 쏘겠다고 불러서 될 일이 아니야, 지금 이게. 좀 넓은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말로 여러분, 한강에 이런 도시 정중앙에 이런 폭의 강이 흐르는 나라가 많을 것 같습니까? 대단한 재화인데 이거를 재원을 써먹지도 못하고 있어. 그걸 35층으로 막으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글로벌 한강 갈 수 있습니까? 투자처를 하나 뽑아내는 데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 분들마다 나름대로 보는 근데 지식을 통해서 뽑아내는 투자처보다도 돌아가는 어떤 이 사회 현상과 문화 속에서도 충분히 많은 투자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강에 거기서 드론 띄우고 그냥 닭꼬치 사먹고, 뭐야, 그게. 그렇게 소박하면은 정말 그게 값진 것이고 친서민적인 겁니까? 왜 꼭 한강에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5층으로 반포에 재건축 단지 한 거, 저는 답답하더라고. 그냥 높게 올려주고 틈을 줘서 뒤에서 좀 한강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전 좋겠더라고, 차라리. 용산 여의도는 나중에 내년도 초에 한번, 아마 이 정책은 다 들고 나올 거예요. 서울시장 후보라면은 정말 이게 국민들을 1차적으로 생각하는데, 여성 인권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그게 꼭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내놔야 되니까, 사실. 근데 또 그런 거 안 들고 나오면 안 되니까 또 갖고 나올 것이고, 한강 얘기 나올 것이고,
또 이거 보궐선거와 관련돼서 정치적인 깊숙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루지 않을게요. 딱 우리 부자병 구독자분들에게만 우리는 요거만 파헤치면 되니까 제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한강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강이 그렇게 획일화된 재원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한강이 진입에 있는 발전 가능성이 100이라면 지금 10도 못 쓰고 있어요. 용산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주변 분들에게만 국한된 그분들에게만 웃음을 주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뻥튀기 시켜주는 대책입니까? 아니 용산공원 사업 진행되면 용산공원 주변 땅값은 다 올라. 하지만 용산공원의 그 면적과 그 위치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분들 중에 지금부터의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눈 감는 날까지 용산공원 사업만큼 큰 개발 사업을 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본다고 봐요. 못 본다고 봐요. 그러면 거긴 명소가 되는 것이고 서울 하면은 떠오를 자리가 돼야 돼. 한강하고 용산공원은 그런 자리가 돼야 될 자리인데 집값 상승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러려고 100년 넘게 경제 식민지 마냥 일본 놈들, 미국 놈들한테 뺏겨서 그 땅을 드디어 100 몇 년 만에 찾아와서 집값 상승 때문에 두려워서 가만 냅둬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식민지입니까? 수도 한복판에 있는 100만 평 땅을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정말로 그 땅은 찾아와서 일단 찾아오는 건 중요하죠. 우린 식민지가 아니다는 거 보여줘야 되겠죠. 찾아와야죠. 찾아오고 나서 그러면 썩혀야 되는 것입니까?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으로 큰 이득과 서울에 대한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집값 상승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이번 후보 나오면은 뭐 야당, 여당 이거에 좀 하지 말고 인물이 중요합니까? 정책 좀 잘 보세요. 제발 뽑기 전에 정책 좀 제발 좀 잘 보세요. 뭐 내가 지원하는 정당이면 정책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옳고 맞다. 그러면 뭐 지금 뭐 보수를 지원하는 분들은 야권 후보 누가 나오면 난 다 찍어주겠다. 그러면 안 돼요. 정책을 보라고 정책을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전 페이지 봤습니다만은 대통령 지지율과 서울시장 당선이 이게 연관이 있는 건 뭐예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지. 제발 이번만큼은 여야 다 내팽개치고 어느 분이 나오든 경선부터 철저하게 정책 좀 봅시다. 인물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따지지 말고 제발 좀 정책 좀 봅시다. 정책.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이게 기승전 막장으로 가요. 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주제가 이렇다 보니까 뭔 말만 하면 자꾸 새. 근데 제가 지금 어떤 특정 정치 색깔에 입각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발한 정책이라면은 내가 내가 평소에 좋아하지 안 했던 정치인이 하더라도 저는 박수 쳐주고 충분히 투표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경기, 인천,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인구가 2,500만 정도 추산된다면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먹거리가 여기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 우리 봤습니다만은 정말 보여줄 곳이 없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여러분이 서울시장인데 다음 달에 정말 막 전 세계에서 이런 분들이 오신대. 서울을 여러분이 안내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나 어디 보여줘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서울시장이라면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이 우리가 추측해내고 추론해내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거는 절대 멍청한 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울시장이면 어떻게 하겠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제발. 난치병 어린이 후원 도서 사업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 누나가 되어서라는 이 구입 영상은 부자병법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도서 후원금, 도서 구입금이죠? 구입금 우리가 2천만원 단위로 후원한다 그랬죠? 오늘 2020년 7월 27일 오늘 오후 3시 7분에 사랑의 열매의 이제 2차 도서기부 2차 2천만원을 이제 송금했습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시고, 제가 어제 요게 이제 그 누나가 되었어요 도서인데, 이 도서 인사말에 보면은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이제 저긴장성 척추 측만을 앓고 있는 가명 김한솔 양과 소아병동 어린이들의 병원비 후원에 쓰입니다. 어제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이제 가명 이 김한솔 양과 가족분들과 저희 가족분들하고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화성에 계세요. 그래서 화성에 가서 좋은 고기 마시고 개구리도 잡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리고 왔는데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한테만 한 말이 아니라 이 책을 구입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그 김한솔 양의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하신 말씀인데, 정말 잠시나마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대표로 듣고 왔습니다. 처음이래요. 잠시나마
약 한 1년 정도는 자기가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근래에 만났던 상담이나 많은 분들 만났을 때는 아무도 웃는 분이 없으셨는데, 어제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책 구입해 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건 감사라는 말보다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셨고, 아직도 이거 구입해 주지 않으신 분들은 좀 구입해 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을 해 주시든 아니면은 조금 더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자병법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메인 영상에 요 책 구입 방법이 올라가 있으니까 구입해 주시고, 이게 인터넷 서점에서 이제 구입해 주시면은 서점에서 많은 돈이 뛰어가요. 굉장히 많이 뛰어가서 제가 이제 직접 판매, 그러니까 서점에 맡긴 판매가 아니라 내가 직접 팔겠다 해서 우리 회사에서 많은 책을 쌓아놓고 팔았는데, 거의 지금 다 팔아갔는데 인터넷 서점에서 많이 안 팔려서 남은 책을 또 회사 다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직원들이 알면 또 까무라치겠네요. 이게 일이 많아서 그래요. 전화며 뭐 주소 받는 거며 포장이며 보내드리는 거면 일이 많아요. 사실 회사에도 바쁜데 이 도서 일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되게 미안한데, 두 번의 기부를 이렇게 했고 우리 또 3차 기부 또 해야 되거든요. 다 팔아서.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한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좋은 일 한 거예요. 힘들게 느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큰 돈으로 기부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시간과 그런 번거로운 것을 하면서 도와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또 구입하신 분도 다 잘하신 거고, 이걸 뭐 마치 제가 감사하다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돈을 내가 책을 팔아 내가 뭐 갔습니까? 다 같이 함께 도와주는 취지로, 부자병법 이 구독자분들께서 부동산에 미친 사람, 돈에 미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남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자병법 구독자분들답게 생각을 해주시고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쉬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